안녕하십니까. 서울 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장 김대규입니다. 오늘 우리 학과 2023년도 1학기 특강을 위해서 안광훈 법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안광훈 법무사님이 오늘 강의할 주제는 실무상 문제되는 계약 관계인데요. 핵심적인 것은 전세 계약 문제입니다. 많은 관심을 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강사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광훈 법무사님은 서울 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08학번이시죠. 네. 네. 그리고 2015년도에 네, 2차 합격했습니다. 네, 2차 법무사 2차 시험을 합격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인천 법원이 지방법원이 있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네네. 개업을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 2017년도에 특강을 한번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문가 영상 거기 보시면 알겠는데 제목이 그때 뭐였죠? 법무사 시험 합격 잘하기? 네. 네.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지만 법무사 시험을 잘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과 특강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왜 전세계약 그것도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이게 핵심어를 꿰뚫을 수 있는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짧게 설명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지금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형사 고소랑 그다음에 이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서 저에게 상담을 이렇게 전화나 내방하셔가지고 하신 케이스가 너무 급증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기 전에 네, 나오기 전부터 제가 계속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 전세 사기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학우분들 후배님들이 지금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하실 건데 그거에서 좀 주의하시고 방향을 잡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각 개개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가이죠? 네네. 법적으로도 자기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고소장도 직접 그 전세 피해자들 직접 작성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작년만 한 40여 분의 고소장 작성을 의뢰받아서 제가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그 피해 심각성을 가장 많이 느꼈던 법조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법률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얼마 전까지 미추홀구 전세 사기를 통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3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분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많은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이 되다 보니까 낙찰금이 너무 낮아서 거의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분이 2분. 모르고 들어간 거죠. 네, 그렇게 위험한 물건이라는 걸 모르고 들어갔던 분이 2분이었고 한 분은 소액 변제금은 받을 수 있어도 그래도 그 차익이 너무 심하니까 가슴이 아팠던 분이 또 한 분 계셨습니다. 이따 강의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불안함이 법률적인 어떤 주의 깊음 이렇게 잘 살펴볼 곳을 불안함이 빨리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 살펴보지 말고 대충 빨리 계약하자 이런 마음이 작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 피해가 집중됐던 시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세 물건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법률적인 그 판단을 덜하고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광훈 법무사라고 합니다. 우리 김대규 교수님의
안내로 좀 전에 그 인사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 주제 실무상 문제되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실무라는 단어를 어느 곳에 이렇게 쓸 수 있냐면 제가 중개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무사 생활을 이제 한 8년 정도 이제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중개사와 법무사를 했던 경험을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한번 제가 여기다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가장 지금 그 부동산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전세 사기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월세 계약은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다 보니까 그 피해도 좀 적을 수 있고 또 그 헤쳐나가는 방법이 아주 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이제 전세 계약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의 증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거주하시는 방법은 크게 자가로 소유하고 거주하시는 분이 있고 무상으로 이제 살고 계신 분이 있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빠지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유상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게 되는데 전세와 월세, 임대차 계약은 이제 전세와 월세로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전세는 차임이 없는 거고 월세는 차임이 있는 걸로 크게 이제 대별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실무상 이제 비주거용은 거의 월세 계약이에요. 그래서 전세 계약은 아예 상권이 좀 낮은 경우, 안 좋은 경우만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상인들은 나름 그 상법에서 전문가로 이제 그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비주거용 상가, 근린생활 이런 거와 관계되는 임대차 계약은 논의에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우리 서울 DTR 대학교 우리 후배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분들 뭐 대개의 경우는 뭐 청년 혹은 사회 초년생 혹은 신혼부부 아니면은 자가라 하더라도 뭐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분들 여지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되도록이면 제가 전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회 초년생들, 그러니까 나이가 좀 그 초년생분들과 작년에 그 전세와 월세 비중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자가 비율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한 50대라든가 60대들은 자가 거주 비율이 보통 60에서 70 이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청장년층들은 반대로 자가 비율은 뭐 20%나 30%이고 대개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근데 전세가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증가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2010년 이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진짜 목돈을 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투입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제도가 2010년부터 좀 활성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목돈이 다 필요 없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한 선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세 계약이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체적으로는 2006, 7년도부터 조금 더 이제 금리가 괜찮아지고 더 안정적으로 바뀌니까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18, 19년도에 조금 더 활성화돼서 그 전세 비율이 더 증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대출 말고도 정책적으로 전세금을 보조해주는 지원금 제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전세 계약이 증가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러면, 자, 월세 계약에 비해서 전세 계약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가? 아까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 낮은 금리에 있을 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적은 비용으로 차임보다는 이자가 훨씬 낮은 경우에는 요 적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2년 이상의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전세자금 대출, 전세 계약엔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전세 계약은 단점이 있는데 목돈이라는 큰 돈을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지금 그 인천 미추홀구 깡통 증세 문제가 되는 게 결론적으로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실무적으로는 예전에는 월세 계약이 1년이 보통 원칙이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조금 2년으로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전세는 단기 예약을 못 한다는 겁니다. 1년, 6개월 뭐 이런 거는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년, 그래서 최소 2년간은 단기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세와 월세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어떤 게 나에게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가로 잡아지는데 예전에는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았습니까? 뭐 대출 금리, 정책 금리는 뭐 1%대, 뭐 2%대, 대출 받아도 한 3%대 정도면 했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낫다 해가지고 원래 사회초년생들은 월세 계약을 보통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보증금 500이나 아니면 무보증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의 계약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그 돈에 대출금을 합쳐서 전세를 많이 계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원인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근데 이 전세 계약에서 또 그 임대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기존에 전세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끼고 사면 투입되는 금액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나중에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장점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에 반해서 월세 계약은 실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이자를 안 내면 은행은 보통 2번이나 3번째 이자를 밀리면 경매를 한다고 아예 예고하고 그리고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3번째나 4번째 연체에서는 아예 경매를 그냥 집어넣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월세는 어떤 게 있냐면 임대인들은 많이 참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월세를 6개월 밀렸다고 해서 경매를 당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매에 대한 그런 그 위험은 월세 계약은 좀 없다. 그리고 그 전세 계약에 지금 장점으로 논의되고 있고 단점으로 논의되는 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또 월세의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할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깡통이란 보증금 미발환이란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경매라는 게 어떻게 월세 세입자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경매를 당했다는 순간을 딱 인지하는 순간부터 통상적으로 세입자분들은 월세를 안 내세요. 그래서 그냥 쭉 1년 이상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한 1년 이상의 그 기간이 걸립니다. 배당이 될 때까지. 그럼 1년 동안 월세를 안 내면 그게
그 누적된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보증금이 좀 큰 세입자라 하더라도 그거 이렇게 빼고 나면 그렇게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월세 세입자분들은 경매를 당해도 크게 손해는 안 보셔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월세의 장점은 그런 리스크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금리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그 차임을 더 낸다고 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예, 그런 게 있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되려 지금은 월세 계약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이자로 내는 것보다 요즘은 월세를 그냥 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도 있었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위기의 전세 시장, 제가 작년에 그 서두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전세 사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을 굉장히 많이 의뢰받았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이 도표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020년 그 7월 25일부터 23년 1월까지 6개월간 618건의 전세 사기 관련 고소가 있었고 그중에서 1941명을 검거해서 168명을 구속할 정도로 전년도에 비해서 전세 사기와 관련된 고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게 이제 21년도 대비하면 검거 인원은 8배, 그 다음에 구속된 사람은 15배가 증가할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요. 제가 그 가장 이슈화됐던 인천, 그 중에서도 미추홀구, 그 인천지방법원이 그 미추홀구 안에 있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조금씩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 뭐, 빌라왕이라고 하는 사건, 김 누구누구 그 사망 사건으로 비롯된 그쪽, 그리고 그 사건들 보면 그분들이 처음 그 미추홀구에서 초기 작업을 했던 거는 15년 전후부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계속 전세금은 조금씩 계속 상승했어요. 그래서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다음 사람이 나가는 전세금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주지는 않아도 넘길 수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화되진 않았다가 전세금이 떨어지는 데쯤 이자가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자기가 가고 있던 대출금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구조가 바뀔 때 이게 좀 반환이 안 되면서 이제 됐던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물건도 많아지고 있고, 예,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지역을 크게 확대하고 전국화돼서 지금 이런 전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추홀구는 약간 자랑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아예 그 고소장을 화일체 그냥 피해자분들한테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가져가서 이제 보셨겠지만 양식을 보고서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 그 파일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고쳐서 직접 제출을 하셨던 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천 지역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상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전세 관련 임차인분들 전화를 거의 하루에도 한 3-4통 정도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개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도 건을 이렇게 상담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좀 인천 같은 경우는 조금 잠잠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여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미추홀구 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여러 그 단합된 힘이 발휘돼서 지금 뭐 입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안심하고 조금 편한 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 전세 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법학 전공이기 때문에 형법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형법적 측면에서 사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기죄는 그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법률이라는 조문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 347조에 있죠.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그 기망이라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런 기망을 통해서 재산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걸 사기죄라고 하고요. 형법은 그 구성요건으로서 이런 기망행위, 그 다음에 기망을 통한 착오,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처분행위에 따라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 발생을 요하는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판례는 굳이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사기죄를 이렇게 구성요건을 논의하면서 하고 있고요. 사기죄가 이제 그 피해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죠. 그게 3억인가 5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그러면은 전세 사기는 어떻게 정의 내려지는가? 그냥 제가 한번 정의하면은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전세금을 편취하는 사기 형태를 전세 사기라고 정의 내리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들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그 피해도 이제 잡는데 이렇게 작게 생각하면 우리 임차인들의 피해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전세사기 유형은 뭐가 있는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임대인 단독으로 하는 경우고, 두 번째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한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개인 단독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가 대두되기 전에 제가 중개사 생활을 2002년부터 11년까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혹은 중개 보조원으로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 중개사가 사기를 치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중개사 단독형은 제가 이제 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아니면은 같은 중개사님들이 어디 사무실에서 누가 무슨 일을 했대라는 걸 이렇게 이렇게 들어봤는데 나머지 것들도 짬짬이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중개인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공모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런 거는 조금 좀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거였고요. 왜 그러냐면은 임대인 임차인 공모형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특이한 제도가 2010년 이후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없던 그런 형태가 요 근래 이제 대두된 거죠. 그러면은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임대인 단독형으로 이제 전세 사기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6가지 예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이 임대인 변경입니다. A라는 임대인이 있다가 그거를 A랑 계약하고 B로 바꾸는 거고. 요즘 많이 있습니다. 바지 사장, 바지 임대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케이스예요. 동시 진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진행되는 케이스를 임대인 변경형이라고 합니다. 은근히 많고요. 피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근저당 설정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은 예전에는 아예 융자가 있는 집은 전세계약을 안 하거나 말소 조건으로 했어요.
근데 근저당이 많이 있는 집에 전세를 많이 계약됐어요. 미추홀과 전세 상의 중에 태반은 융자가 풀로 차 있는데도 전세 계약을 하셨던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융자가 많은데도 이렇게 전세로, 그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게 진행을 많이 합니다. 왜? 보통은 중개사와 임대인이 공모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시세가 시가가 2억분이 안 되는데 3억이라고 막 설명해요. 1억을 더 붙여.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안전한가 보다. 뭐 중개사가 얘기해 주는데 설마 그렇게 하면은 뭐 거짓말은 안 하겠지라고 하면서 믿고 계약하셨던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근저당 설정형도 제가 볼 때는 전세 사기 중에 한 반 이상은 저당권 설정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임대인. 이제, 자기가 이 소유자인 양 하면서 계약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세금은 소유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자기의 명의의 계좌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근히 있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거는 많이 좀 들으셨는지 보통은 계좌에 입금을 많이 하셔서 저런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개계약, 이중계약입니다. 이중계약. 임대인이 아주 마음 먹고 사기를 치는 케이스인데 가라는 분과 계약을 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또 나라는 분이랑 계약을 해서 하나의 부동산에 전세계약, 보증 아니면 월세계약을 2건, 3건 연달아 하는 거죠. 제가 본 예로는 제가 4번까지 하고 이렇게 3분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입주도 못하고 전세금만 날리는 케이스가 있었죠. 그렇게 그래서 먼저 입주하신 분만 좀 보호가 되고 나머지는 이게 전세 계약은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대항력 뭐 이런 거 만들어지는 사람은 이제 어쨌거나 인도를 받은 사람이 또 대항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다중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점유를 받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 입주를 못 하신 분들은 손해가 아주 컸던 사례를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가 이제 시세 조작형입니다. 이게 시세 조작 요 근래 아주 많았던 것 중에 시세 조작이 뭐냐면 2억짜리 아까 3억짜리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경우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 부동산 실거래를 이렇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는 시세를 이렇게 파악하시고 계약을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미추홀구 그 고소 내용 중에는 건물이 보존 등기된 지 10년이 됐는데 실거래건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빌라면 가가 호호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인데도 전 건물에 아예 실거래가가 한 번도 신고되어 있지 않은 그런 그 아파트, 한 동짜리 아파트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아니면 2동짜리. 그건 뭐냐면 소유자가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예 팔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쭉 갖고 있어서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억짜리인데도 3억으로 또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시세를 그렇게 아예 실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실거래를 조작하는 경우는 뭐냐면 감정평가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세를 일단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그렇게 조작이죠. 2억짜리를 또 3억으로 감정평가 받아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전세금을 뭐 2억 얼마에 맞추는 그렇게 시세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 시세 조작형이라는 게 있고요. 6번 체납 사실 미고지형이 있는데, 그 임대인 중에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집이 많아봐야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선생님은 혹시 그 남편분을 포함해서 가족 전체로 집이 한 몇 채 정도 갖고 계세요? 혼자고 네. 한 채 혹은 뭐 두 채 혹은 뭐 많아야 한 세네 채까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 제가 고소했던 사례 중에 보면은 뭐 100채, 200채 있다고 자랑을 그렇게 했대요. 그 건물만 하더라도 전체가 자기 거였으니까 그걸 가가오로 부동산은 따로니까 그것만 해도 90채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 90채가 있으니까 재력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그렇게 10채 이상 갖는 건 비정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랑 삼아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제 우리 서울대 대학교 우리 재학생이나 이제 후배님들이나 선배님들은 여러 채가 있다는 사람은 대려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네, 정상적이면 한 채나 두 채, 많아야 세네 채다. 5채 이상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많은 집을 소유한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그 세금을 물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산세, 여타 이제 체납이 이제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체납 사실을 미고지해가지고 그때부터도 채무불이행 혹은 채무 초과 상태였는데도 고지하지 않고 아직 압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 사실 고지형도 있는데 제가 임대인이었고 그렇게 이제 집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전세를 이렇게 놓아야 된다면 고지는 저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사기용으로 보기에는 이게 단서가 될 수 있고 이게 유죄의 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겠지만 체납사실 미고지가 사기 유형의 하나로 잡는 거는 그냥 다툼의 여지는 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임대인 단독형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뭐 임대차 계약을 하면 뭐 중개사님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서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인 단독형은 주로 직거래인 경우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원룸, 투룸 이게 중개사 없이 이렇게 많이 계약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한 그런 유형은 뭘까?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7번 서류 위조 담보대출, 그 다음에 전세대출 담보대출, 이게 7, 8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주로 은행권의 그런 대출을 사기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대출도 받아서 편취하고 마지막에 담보대출도 더 받아서 극대화된 편취를 하는 케이스로 이런 공모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통인 경우에는 다른 데는 임차인이 피해자지만 이런 경우에는 은행권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개사 단독형이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서울권이라든가 수도권에서는 이 임대 부동산을 관리하는 분들이 중개사인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특정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위임을 받아서 그 부동산을 관리하시는데 중개사님들이 이제 단독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경우는 뭐냐면 보통은 보증금이 낮은 월세 계약을 합니다. 아니면 무보증 월세 계약을 하거나. 그래서 소유자분한테는 월세를 계약했다고 하고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자기가 받아요. 그러면 그 차익만큼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채면은 돈이 뭐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이도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관리하는 게 여러 개고 하다 보면은 그냥 몇십억
뚝딱 나옵니다. 그거만은 하더라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그게 구속되신 혹은 이렇게 징역을 살고 있는 분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단독형은 이중계약을 하는 케이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리고 이제 중개사님들 중에서도 이중계약은 안 하고 아예 그러니까 소유자를 자기가 바지를 내세워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소유자인 양 해가지고 와가지고 계약을 다 정상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나와 있는 A라는 분이랑 계약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인 그 소유자분을 찾아가면 난 이런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임대인을 놓고서 하는 중개사 단독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계약은 어쨌거나 전세는 큰 전세금을 투입하는 계약이니까 중개사님도 믿어야 되긴 하지만 자기가 계약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를 뭐 다는 아니지만 좀 유심히 좀 이렇게 정리해 두셨다가 자기 계약할 때 본인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글씨가 작아서 전세 사기 유형에 대해서 보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경찰청에서 전세 사기 유형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료 이제 경찰청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전세 사기 유형 1에서 이제 설명했던 부분을 조항과 함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분 1부터 7까지 있는데 처음 말씀드리는 거 이제 무자본 갭 투자. 그래서 전세를 끼고 있는 거를 바지 명의로 돌려가지고 혹은 그 무자본으로 사가지고 매입 후에 보증금을 그냥 다 먹은 다음에 그냥 안 주는 경우. 그래서 이제 무자본 갭 투자형이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깡통 전세 등 해서 보증금 미반환.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 설정, 기타 그 반환받을 반환해줄 능력이 없는데도 숨기고 계약을 한 형태를 이제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이라고 이제 하고, 근데 세 번째로 이제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그다음에 네 번째로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앞부분과 이제 약간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분류하는 형태라고 하니까 한번 보실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위임범 및 초과 계약. 실제로는 월세 계약만 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았는데 이걸 전세 계약으로 하는 거. 이것도 권한 초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도 내에서는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위 보증 보험이라고 하는 거 6번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래에 이제 그 7번에 나와 있는 불법 중개 매개, 요거는 이제 중개사법 위반이 이제 걸리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그 1번부터 6번까지는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 그 다음에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인 양 해서 바지를 내서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사무소 위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 위조. 당연히 이제 그걸 가지고 임차인에게 줬으니까 행사가 돼요. 그래서 사무소 행사죄도 같이 걸리죠. 그 다음에 제가 작년 그 여름부터 그 미추홀구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탐문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조직화되어 있고 이게 단체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부터 아예 범죄단체 조직죄를 아예 고소장에 그냥 말씀드려서 다 넣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드렸는데 범죄단체 조직죄 이게 조직화된 그런 단체인 경우에는 아주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도 지금 그 경찰청에서도 넣고 있죠. 그만큼 작년부터 이슈화 됐던 거는 범죄단체 조직이 활동했을 만큼 조직화된 범죄였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경법, 특경법의 그 풀네임을 제가 까먹어가지고 경제 가중처벌법, 뭐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3조에 나와 있는 사기 이렇게 걸리겠다.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 위반도 그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개설 등록 없이 중개를 하는 경우, 떴다방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들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 대리하는 거. 원래 이렇게 쌍방 대리하면 직거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인들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격증 양도 및 양수, 중개사의 명칭을 유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초과 금품 수령, 뭐 이런 거는 뭐 중개사법 위반은 그렇게 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부류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사자와의 계약을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확인을 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대항력을 만드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대항력, 그 다음에 그 확정일자라고 하는 부분의 그 중요성. 그리고 주임법상 그 대항력을 못 만들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자는 그런 네 부분으로 해서 슬기로운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계약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건 소유자와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기본적으로 볼 줄 아셔야 돼요. 등기부는 크게 이제 그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들에 대한 등기가 있습니다. 그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유자가 A, B, C, D로 쭉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전에 있던 소유자분의 그 명칭과 뭐 이런 거를 주말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이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등기부에 최종적으로 소유자로 표기되어 있는 분이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소유자분과 꼭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신탁 회사와 신탁 계약을 하면서 신탁 회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법률상으로 보면 대내외적으로는 신탁 회사가 소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신탁 회사는 통상적인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신탁 등기가 최종적으로 돼 있어서 소유자가 신탁자로 되어 있는 분은 전세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전세 계약을 하시면 안 되겠다. 그러면 자기 거라고 하면서 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실무적으로 신탁회사가 동의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소유자와의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탁 관련 등기는 유심히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는 아무도 안 해준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오셔가지고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 핸드폰이 누구나 다 1인당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리인이 오셔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위임장이랑 그다음에 위임장에 날인된 인형이 인감증명서에 나와 있는 인형과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대리인의 위임 관계를 거기 이제 보면 뭐 전세계나 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은 위임장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인감증명서, 그다음에 인감도장이 날인한 위임장이 있다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리인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건데, 간혹 그런 것까지도 권한 없이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핸드폰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꼭 소유자분이랑 직접 전화를 하시고 영상통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세요. 워낙 지금 문명화된 시대에 굳이 그런 걸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전화 통화하셔가지고 신분관계를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 꺼리는 부동산 혹은 그런 대리인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하면 안 됩니다. 왜 꺼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려주고 통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꺼리는 계약은 이상한 계약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건 하시면 안 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유자분은 전세금이라는 거를 받게 되는 분이고, 금전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소유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 돈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 돈입니다. 우린 채권만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자의 전세금 반환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분이 계략적으로 어떻게 상환 능력이 있는지 살짝 물어보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집이 많다는 소유자분은 이상한 사람이다. 웬만하면 계약을 하지 마셔라.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5채 이상 가지면 안 돼요. 이상 왜 남는 돈이 있으면은 뭐 상가용 이렇게 뭐 월세가 나오는 거라든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하지 주거용 집을 뭐 10채 이상 가질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다. 꼭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 전세가율이 70%를 넘기지 말라. 예,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세 대비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 전세금에는 융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선행하는 융자가 등기부에 나와 있다면 그 전세가율을 계산할 때, 그 비율을 계산할 때 꼭 합산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억이라고 하는 실거래가 혹은 시가가 10억이라고 하면 내가 전세금 지금 5억에 들어가고 선행하는 융자가 3억이 있다고 하면은 3억 플러스 5억 해서 8억입니다. 그러면은 80%잖아요. 하락기나 보합기의 경매는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요즘은 60에서 한 75% 사이에 낙찰되는 것 같아요. 생각 외로 높지 않다. 경매 낙찰가가. 그래서 80%도 약간 위험한 것 같고요. 경매는 그 감정이 되고 첫 경매 기일에 도달되는 게 법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의 기간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의 기간은 최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됐던 시기가 지금 우리가 투자라는 시기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경우이거나 지금 보합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가 지금 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조건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전세가 비율은 80보다는 70으로 잡는 게 나을 것이다. 그리고 낙찰가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경매를 당해서 최악으로 갔을 경우에를 대비하는 모습이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하시고, 합산으로 해봤더니 전세가율 했더니 뭐 80%, 90%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회피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거를 보증금을 낮추는 반전세라든가, 법률적으로 반전세는 차임이 있기 때문에 월세인 거죠. 월세 계약, 반전세로 좀 돌리셔서
마음에 드시는 물건을 계약하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물건은 많고 내 돈은 소중하다.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안 하는 겁니다. 예. 돈을 못 받을 위험성이 전세는 충분히 있다. 개인적으로 저도 예전에 전세를 살다가 집주인이 돈을 안 줘가지고 2년을 더 살았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물이 새는 집에서 물이 새니까 뭐 이렇게 약간 해충 같은 거 뭐 그 물과 관련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오고 싶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건물주께서. 그래서 2년을 더 살면서 그 습기가 있는 부분을 제가 정리하고 고쳐나가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그만큼 전세금을 반환받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예, 시간이 좀 길었던 관계로, 예, 지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